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원토파 보기 22강입니다. 자, 22강은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 이렇게 제목이 보이고요. 이게 이제 대기화양 단원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 이번 강 제목인데요. 사실 우리 지난 시간과 이어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구 기후변화의 요인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실 오늘도 지구 기후변화의 요인이거든요. 우리가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키는 요인은요, 자연적인 요인이 있고 인위적인 요인이 있었죠. 그리고 자연적인 요인은 다시 지구 내적 요인과 지구 외적 요인으로 나뉘었죠. 지난 강에서는, 21강에서는 지구 기후변화의 자연적인 요인을 봤고, 오늘은 기후변화의 인위적인 요인, 그러니까 우리 인간 때문에 기후가 변화하는 그 내용을 볼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 활동 때문에 지구의 기후가 변화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지구온난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울 주제가 바로 지구온난화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지구온난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온실효과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 전에 또 용어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면 원이 두 개가 있죠. 왼쪽에 있는 원, 동그라미가 S. 이게 바로 선, 태양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바로 얼스, 우리 지구입니다. 여러분, 태양은요, 우주 공간으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요. 태양이 이렇게 우주 공간으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 맞아. 그게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요게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가 또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 지구도 양심이 있으니까 태양으로부터 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구가 방출하는 것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바로 우리가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해요. 지구 복사 에너지. 자, 근데 여러분, 태양이랑 지구 중에 누가 더 온도가 높을까요? 당연히 태양의 온도가 더 높겠죠. 태양은 대략 한 6000켈빈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구는요, 대략 한 평균 15도 정도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켈빈 단위로 바꾸면 약 300켈빈 정도의 온도거든요. 그러면 온도는 태양이 지구보다 더 높아. 그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파장은 그것과 반대거든요. 그럼 복사 에너지의 파장은 지구 복사가 태양 복사보다 더 긴 거예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는 대부분 가시광선 영역에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으로 대부분 방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별명이 있는데 태양 복사는 지구 복사의 에너지에 비해서는 파장이 짧으니까 단파 복사라고도 하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에 비해서는 파장이 기니까 장파 복사라고도 불러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우리 지구를 볼게요. 지구가 우주 공간으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처음에 좀 착각을 하는 게 지구가 방출한다라고 하면 지구의 그 지표 있죠. 지표가 방출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구는요. 지표 위에 뭐가 있어요? 맞아요. 지구 보세요. 지구는 지표 위에 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지표가 방출하는 것도 있고요. 대기가 방출하는 것도 있어요. 요거 모두 다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구라고 했을 때는 지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지표와 대기 요거 두 개 모두 다 우리 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서 뭐 가시광선, 적외선 이런 전자기파들의 어떤 종류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뭐 가시광선이랑 적외선 중에 누가 더 파장이 긴지 모르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오른쪽에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자, 전자기파의 종류 요거 우리 알아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다음 단원 우주 할 때도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전자기파는요, 그 전자기파의 파장에 따라 종류를 나뉠 수가 있습니다. 즉, 파장이 여기 왼쪽으로 갈수록 짧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긴 거 볼 수 있죠. 근데 파장이랑 또 반대되는 게 에너지예요. 에너지 제가 E라고 쓸게요.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고,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작다라고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파장이 제일 짧은 거, 감마선. 그 다음, X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외선이 있고요. 그리고 가시광선이 있습니다. 가시광선이란 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자기파의 영역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가시광선 안에는 빨주노초 파남 뭐 여러 색깔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색마다 파장은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가시광선 안에서
보라색 혹은 뭐 파란색이 파장이 짧은 편이고요. 가시광선 안에서 빨간색이 파장이 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걸 보라색 바깥이다 라는 의미로 자외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거는 빨간색, 적색 바깥이다 라는 의미로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파, 라디오파와 같은 전파가 이제 파장이 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이게 외워지지 않는다면 요거라도 꼭 알아야 돼요. 자외선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고 적외선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다라는 거는 꼭 기억해 둬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태양 복사보다 지구 복사가 파장이 길다는 게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용어 정리는 끝났고요. 이제 복사평형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복사평형이라는 건 정의를 읽어보면 흡수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서 평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 이걸 우리가 복사평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흡수, 나한테 들어온 만큼 방출, 내보내는 거야. 들어온 것과 나가는 게 똑같은 거예요. 플러스 되는 것과 마이너스 되는 게 똑같아.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요걸 우리가 복사평형이라고 하고 우리 지구 역시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지구가 복사평형, 뭐 다른 말로는 뭐 에너지 열수지라고도 하는데 그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을 한번 볼게요. 요 그림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공간을 나눈 거야. 공간을 아까 앞에 그림을 보면 요 부분을 지금 확대해서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표와 대기와 그 바깥에 있는 우주로 공간을 나눈 거예요. 지표, 대기, 우주 나눠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지표, 대기, 우주 사이에 나가는 것도 있을 거고 들어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 각각의 공간에서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 우리가 에너지를 화살표로 표시를 할 거고요. 그거를 이제 태양 복사와 지구 복사로 나눌 겁니다. 태양 복사라는 거는 태양에서 출발하는 거고 지구 복사라는 건 지구에서 출발하는 걸 의미하겠죠. 자, 그럼 태양 복사부터 볼 건데 우리가 태양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가 우리 지구로 도달한 게 100만큼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100만큼이 우리 지구로 훅 하고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 100만큼의 에너지가 대기를 통과해가지고 지표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표까지 도달하는 건 100 중에 45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에서 45 빼면 55죠. 이 55만큼은 어디로 간 걸까? 아, 선생님, 100에서 55만큼은 중간에 대기에서 쏙 흡수해버리고 남은 45만 지표로 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 대기가 흡수한 건 또 아니거든요. 일부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요. 자, 지금 제가 30만큼 그린 요 화살표는 반사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온 것 중에 대기에서 반사되는, 튕겨져 나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표에서 반사되는 것도 있고요. 그거 두 개를 합쳐서 30 정도예요. 그럼 이제 남는 게 25가 남죠? 그 25만큼이 대기가 흡수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100만큼의 태양 복사 에너지 들어와가지고 30만큼은 대기와 지표에서 팅 반사되고 그리고 대기에서 25, 지표에서 45가 흡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숫자는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에서 이 숫자는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숫자, 이 화살표의 의미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 대부분 가시광선이란 말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 가시광선만 있는 건 아니에요. 태양에서 온 태양 복사 에너지에도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 모두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에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대기는요, 가시광선을 별로 안 좋아해요. 뭐라고? 대기는 가시광선을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이 태양 복사 에너지 들어오는 것 중에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거는 대기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나 안 먹을래, 흡수 안 할래 하고 쭉 대기를 투과해가지고 지표까지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대기가 흡수한 25는 뭐겠어? 가시광선이 아닌 거겠죠. 자외선과 적외선일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 자외선은 대기 중에 누가 흡수할 거야? 우리 이거 그 지질시대 할 때 했던 건데 우리가 지질시대 할 때 이제 육상에도 생물이 출현했다라는 거 할 때요.
육상의 생물이 출현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이 차단되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게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이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 자외선은 대기에 있는 오존층에 있는 오존이 주로 흡수를 하고요. 그리고 적외선은 수증기나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기체가 흡수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수증기, 이산화탄소가 등장했는데 얘네들이 대표적인 온실기체거든요. 이 수증기랑 이산화탄소는 여러분 적외선을 너무 좋아하는 애야. 그러니까 편식쟁이, 적외선만 보면 막 흡수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수증기, 이산화탄소는 적외선을 좋아한다. 여기서 봐줘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태양 복사를 받고 이제 지구 복사도 보겠습니다. 자, 지구 복사는 대부분 뭐라고요? 대부분 적외선이라고요. 적외선. 그리고 지구 복사는 지구는 지표와 대기를 모두 의미하기 때문에 지표에서 출발하는 화살표와 그리고 대기에서 출발하는 화살표 모두 다 지구 복사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지표에서 출발, 즉 지표에서 방출되는 화살표부터 볼 건데요. 지표에서 방출되는 게 모두 이제 복사의 방법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팔만큼은 복사가 아닌 대류와 전도의 방법으로 지표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됩니다. 지표에서 대기로 간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21만큼은요. 지금 잡열이라고 나왔어요. 잡열, 수문열이죠. 어떤 상태 변화, 물의 상태 변화를 통한 에너지의 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21만큼도 역시 지표에서 대기로 이동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복사의 방법으로는 지표에서 104만큼이 나오는데 이 104 중에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104 중에 100은 대기로 흡수가 돼요. 그리고 104 중에 정말 극히 일부분인 4만큼은 우주 공간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좀 이미지로 기억해야 돼요. 지표에서 방출되는 것 중에 대부분은 다 대기가 흡수하는구나. 왜냐? 지표에서 방출되는 건 적외선인데 우리 대기는 적외선을 좋아해. 대기는 적외선을 좋아해. 그렇기 때문에 100만큼이 흡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4는요. 지표에서 방출되는 거 대부분 적외선이라고 했어요. 적외선은 물론 대기가 좋아하는 건데 그중 어떤 일부 파장 때는 대기가 흡수하지 않아서 우주 공간으로 이렇게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대기의 창문이 뚫린 것과 같다라고 해서 대기의 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대기에서 이 지표에서 방출된 적외선을 흡수한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사실 대기 중에 있는 적외선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특정한 녀석들이. 아까도 봤듯이 수증기와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기는 적외선을 좋아해. 근데 사실은 대기 중에 수증기와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들이 특히 적외선을 좋아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지표에서 방출되는 거 끝났고 우리 대기에서 방출되는 것도 볼게요. 자, 대기에서 방출돼요. 대기가 내보내는 에너지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주 공간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다시 지표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가 방출되는 것 중에 우주로 나가는 게 66이고요. 지표로 흡수되는 게 88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을 외울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 숫자 중에 뭐 하나의 빈칸을 뚫고 구해라 라는 식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럼 선생님 숫자 외워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식을 세워가지고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구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식을 세우냐면 복사평형이란 게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게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각 영역에서 우주에서 대기에서 그리고 지표에서 흡수하는 것과 방출하는 게 같다라고 등식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제가 좀 이렇게 표처럼 정리를 해놨어요. 우주 대기 지표라는 세 개의 공간이 있고 요 각각의 공간에서 흡수라는 건 이 공간 쪽으로 들어오는 화살표, 그리고 방출, 이 각 공간에서 나가는 화살표, 거기에 있는 숫자를 불러주면 되거든요. 물론 그거는 이제 태양 복사일 수도 있고 지구 복사일 수도 있겠죠. 자, 먼저 우주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흡수라는 건 그러니까 우주로 들어오는 우주 쪽으로 오는 화살표에 있는 숫자 말해주면 돼요. 그럼 뭐겠어요? 같이 연습해볼까? 이 우주 공간으로 들어오는 거 지금 30 들어오고 4 들어오고 66 들어오죠? 그럼 30 더하기 4 더하기 66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우주에서 방출되는 거, 즉 태양에서 나온 거 말하는 거죠? 100인 거예요. 계산하면 같죠. 그러니까 요거 중에 하나가 빈칸이 뚫려도 우린 구해낼 수 있다고.
자, 그럼 대기도 볼게요. 자, 여러분 대기 같은 경우는 대기에 흡수되는 거, 대기로 들어오는 거 볼까요? 자, 일단 태양 복사에서는 대기로 들어오는 거 25만큼이 들어오고요. 지구 복사에서는 대기로 들어온다는 건 지표에서 대기로 들어온 거 의미하겠죠? 그래서 8과 21 그리고 100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흡수되는 거는 25 더하기 8 더하기 21 더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지표에서 방출되는 거는 지표에서 나가는 거니까. 지표에서 나가는 거 우리 지표가 아니죠. 대기죠. 갑자기 웬 지표? 대기에서 나가는 거. 지금 대기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나가는 거는 우주로 나가는 66과 지표로 가는 88 이렇게가 있겠죠. 선생님처럼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지표 볼게요. 자, 지표에 흡수되는 거, 지표 쪽으로 들어오는 거, 지표로 들어오는 거, 태양 복사 45 있고, 그리고 대기에서 오는 88 있죠. 45 더하기 88. 계산하면 133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표에서 방출되는 거, 지표에서 출발하는 거, 8, 21, 104 이렇게 있겠죠. 오, 손가락 힘 조절이 안 돼서 2번 클릭이 됐어. 이것도 역시 계산하면 133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지수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우주에서 흡수와 방출이 같다. 대기에서 흡수와 방출이 같다. 지표에서 흡수와 방출이 같다라고 등식을 세워서 계산하라 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사평형은 뭔지 알았는데 그러면 온실효과가 뭔지 이 그림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온실효과가 뭐냐면 아까 지표가 104만큼의 복사에너지를 방출을 했죠. 근데 그 중에 대부분, 즉 100만큼이 대기에 흡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 100을 대기가 흡수해가지고 대기가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지표 쪽으로 재방출을 합니다. 그걸 여기는 화살표를 표시를 한다면 지표가 대기로 보낸 거, 대기가 그걸 다시 지표 쪽으로 재방출을 해. 즉 지표와 대기 사이에 이 복사에너지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복사에너지가 지구에 가둬진 거야. 지구 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요걸 우리가 온실효과라고 하는 거고요. 이 온실효과는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서 이 온실기체가 온실효과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요 부분이 온실효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또 이런 것도 물어봐요. 우리가 온실기체가 증가했어. 그럼 온실효과가 평상시보다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네모친 이 온실효과에 해당하는 화살표의 숫자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요 숫자, 요 숫자들의 값이 커지게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우리 온실효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온실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 대기는요, 적외선을 좋아해. 반대로 대기는 가시광선을 싫어해요. 대기의 성질을 알아야 돼요. 자, 대기는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즉 가시광선은 별로 안 좋아해서 쏙 흡수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켜요. 그래서 아까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거는 대기 통과해서 지표까지 45가 도달을 했죠. 자, 그런데 대기는요, 가시광선은 싫지만 난 적외선은 좋아해.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 즉 적외선은 이거 너 너무 좋아하는 거야. 쏙쏙 흡수해 버리는 거죠. 그쵸? 근데 흡수하고 끝이 아니고 그걸 다시 지표로 재복사를 해요. 그 결과 우리 지구의 평균 기온이 더 높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요. 왼쪽에 있는 건 우리 지구가 만약에 대기가 없다면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대기가 없다면 지표와 대기 사이에 흡수, 재방출 이런 거 없이, 즉 온실효과 없이 태양으로부터 들어온 거, 그게 다시 지표에서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요. 지금의 지구보다는 온도가 훨씬 더 낮을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대기가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한 마이너스 18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기엔 너무 추운 온도죠. 생명체가 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지구엔 대기가 있죠. 중요한 거는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있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이렇게 지표까지 도달합니다. 물론 일부는 대기에 흡수되는 것도 있죠. 자외선이나 적외선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대부분이라기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 우리 지표까지 들어오게 돼요. 요거는 대기가 가시광선 싫어해서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표에서 나가는 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대기 중에 있는 온실기체가 되게 좋아하는 적외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수증기,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들이 적외선이다 먹어야지 쏙쏙 먹어요.
물론 일부는 대기의 창을 통해서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요. 근데 이 온실개체가 먹었어. 그걸 다시 대기가 지표로 재방출하는 거야. 다시 지표가 내보낸 것 중에 대부분 대기에 흡수가 되고 지표가 대기가 그걸 다시 지표로 이렇게 복사 에너지가 우리 지구에 이제 갇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가 좀 따뜻하게 유지가 됩니다. 마치 우리가 잘 때 이불을 덮듯이. 자, 그래서 대기가 있을 때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 정도로 적당하네. 우리 생명체가 살기에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 대기가 없을 때랑 대기가 있을 때 중에 일교차는 누가 더 클까? 일교차. 일교차라는 건 하루의 온도의 차이죠. 낮과 밤의 온도 차이. 일교차는요, 대기가 있을 때가 더 작습니다. 대기가 있을 때가 물론 밤이 춥고 낮이 덥긴 하지만 대기가 없을 때에 비해서는 그 차이가 적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교차가 적은 게 우리가 살기에 좀 유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교차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이 그림을 대기가 없다고 가정한 지구, 그리고 대기가 있는 현재의 지구, 이런 식으로 비교를 했지만 또 어떻게도 비교를 하냐면 달 있죠. 달이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거의 우리 지구랑 똑같잖아요. 근데 달은 대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기가 없는 지구, 대기가 있는 지구로 비교하기도 하지만 달과 지구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달은 대기가 없고 지구는 대기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온실 기체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온실 기체 아까 제가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언급을 했는데 그거 외에도 온실효과에 기여하는 그 기여도의 대소 관계에 따라 나열을 해보자면 수증기 H2O죠. 제일 기여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CO2 두 번째 기여도, 그 다음에 메테인 CH4 그리고 오존도 온실기체예요. 오존 이런 식으로 대표 사총사만 기억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 온실효과나 뭐 지구온난화 얘기할 때는 거의 이산화탄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수증기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수증기 얘기를 왜 안 하냐면 지금 인위적인 기후변화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런데 수증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요거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그렇게 막 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 우리 인간 활동에 의해서 그 농도가 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 이산화탄소 혹은 뭐 메테인 같이 우리 인간 활동에 의해서 농도가 변할 수 있는 온실기체에 주목을 할 거예요. 특히 우리 이산화탄소는 어떤 경우에 증가하냐면 화석 연료를 사용할 때. 화석 연료라는 거, 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우리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화석 연료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온실기체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지구온난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 자,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화석연료 사용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화석연료, 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화석연료의 사용이 많아질수록 그 사용의 결과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되니까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CO2의 농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 온실효과가 적당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평소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온실효과라는 건 적당히 일어나면 좋아요. 좋은 건데 뭐든 과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과하게 많이 일어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진 거 그걸 우리가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게 된 이 과정 일단 먼저 보셔야 되고요.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영향들이 있어요. 그 지구온난화의 영향 아니면 피해 사례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 지구의 기온이 높아진다면 바닷물에 그러니까 해수의 수온도 높아지겠죠. 해수의 수온이 높아진다면 해수 자체가 열팽창, 부피 팽창을 할 거예요. 해수가 열팽창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면 빙하가 녹을 겁니다. 여기에서의 빙하는 육지 빙하를 말하는데 육지의 빙하가 녹아요. 그럼 녹은 물이 바다로 유입이 되겠죠. 그러면 빙하가 녹아, 즉 빙하 면적이 감소하고 그리고 해수 자체가 열팽창을 해. 이 두 가지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해수면이 점점점 상승하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해수면이 상승하면요. 조금 지대가 낮은 곳 아니면 좀 낮은 섬나라 이런 데는 삐뽀 위기거든요. 잠길 위기에
실제로 처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태평양에 이제 투발루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섬나라예요. 이 투발루라는 섬나라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사실 이 사진만 봐도 조금 낮다라는 게 보이죠. 여기는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지금 잠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투발루에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투발루 국민들. 어,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후 난민이라고 불러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난민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투발루에 사는 사람들을 거의 다 이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투발루의 외교부 장관이 연설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연설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카메라가 클로즈업 해가지고 연설하다가 점점 좀 이렇게 넓게 배경이랑 같이 잡아요. 그랬더니 이런 배경으로 바뀌어가지고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닷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연설하는 이 장소가 원래 옛날에는 육지였다고 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발 딛고 설 수 있는 육지였는데 거기 점점 해수면 상승으로 물이 차올라서 지금 이렇게 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해수면 상승 문제가 이제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중 연설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수면 상승 말고도 또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일단 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일부는 대기에 있지 않고 워낙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일부는 바다 속에 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녹아드는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져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해수 속에 많아지니까 해양 산성화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면 해수의 수온도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해수의 수온이 높아진대. 근데 이산화탄소라는 건 기체잖아요. 근데 수온이 높아지면 기체의 용해도는 떨어지죠. 기체에 잘 녹지 못해요. 그럼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면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낮아져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녹지 못하니까 대기 중으로 나와요.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니까 더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는 효과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방금 제가 이제 3번과 4번 설명한 거를 듣고 누군가는 뭔 소리야? 반대 아닌가? 모순 아닌가? 했을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요 세 번째 줄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바닷속에 녹아드는 이산화탄소, 용존 이산화탄소 많아진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수온이 높아지면 또 용존 이산화탄소가 감소한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반대의 효과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뭐 더 심해지는, 그러니까 지구의 기온이 더 높아지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지구온난화에 의한 어떤 영향이 지구의 기온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양의 피드백, 음의 피드백 모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온난화에 의한 어떤 효과들을 암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바닷속에 녹아있는 용존 이산화탄소량 뭐 많다 적다 이렇게 우리가 암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에서 주는 어떤 자료의 맥락에 따라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지구온난화에 의한 영향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지구온난화가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다라는 걸 알며 그거 가지고 해석해 나가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 지구온난화에 의한 뭐 피해라고 하면 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사실 북극곰이잖아요. 학교에서도 뭐 지구온난화 포스터 그리기, 그림 그리기 이런 거 하면 북극곰 그리는 친구들이 제일 많은데, 북극곰의 사진도 한번 보자면 이거 되게 유명한 사진이죠. 이제 북극곰이 발을 딛고 쉴 수 있는 장소가 녹아서 사라지게 된 거예요. 너무 이제 불쌍해 보이죠. 위태롭게 지금 얼음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북극곰뿐만 아니라 우리 펭귄 있죠. 뒤뚱뒤뚱 펭귄들도 지구온난화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펭귄들 중에 애기 펭귄 있잖아요. 아기 펭귄. 아기 펭귄은 그 펭귄 깃털에 아직 그 방수 기능이 없다고 해요. 근데 이제 눈이 녹잖아요. 눈이 녹으면 우리도 눈 많이 올 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듯이 눈이 막 되게 질척질척한 진흙으로 바뀌어요. 진흙이랑 섞여가지고. 근데 아기 펭귄들은 그런 게 이제 몸에 묻으면 이거 방수 기능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완전 흙탕 얼음을 질척질척 진흙을 뒤집어 쓴 이런 모습으로 지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 보면 어떡해 더러워 찝찝하겠다 이게 아니고 얘가 계속 이런 상태로 있으면 저체온증으로 아주 위험해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북극곰, 펭귄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인간들까지 지금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탄소 중립이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지금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구온난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늘어난 만큼 이산화탄소를 이제 이산화탄소 우리가 배출 늘린 만큼 다시 흡수해가지고 줄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화석 연료 대신에 뭐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자라는 거 아니면 나무를 많이 심으면 나무들이 광합성하면서 또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해결하자라는 내용이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오늘 이제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 내용은 다 끝났고요. 제가 오늘도 약간 특강으로 기출문제 풀이를 준비해 봤습니다. 좀 따끈따끈한 기출문제 2개를 가지고 왔거든요. 같이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도 그냥 바로 저의 풀이를 듣지는 말고요. 잠깐 정지해가지고 이 문제를 직접 스스로 풀고 나서 재생 버튼 다시 눌러가지고 풀이를 들어보세요. 자, 지금 화면 속에 있는 문제는 이제 2022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9월 모의평가 5번 문제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가는요, 2004년부터 그린란드 빙하의 누적 융해량이래요. 빙하가 융해, 녹은 양인데 누적된 양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요 시기에 빙하가 이만큼 녹았다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비해서 요만큼 더 융해량이 추가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지구 전체에서 일어난 빙하융해와 해수의 열팽창에 의한 평균 해수면 높이 편차를 나타낸 거래요. 여기서 높이 편차는 관측값 마이너스 2004년의 값이랍니다. 그러니까 2004년 값에 비해서 관측값이 얼마나 뭐 감소 혹은 증가했는가 2004년 값으로부터 얼만큼 차이가 나는가를 지금 편차로 나타낸 거죠. 근데 방금 전 우리가 봤듯이 해수면 상승은요 빙하가 녹아가지고 빙하 융해에 의해서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해수의 열팽창에 의해서도 일어나는데 누구의 영향이 더 큰지 여기서 볼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럼 우리 기억 보기부터 바로 볼게요. 요런 거 지금 자료 해석형 문제거든요. 지구온난화에 관한 전체적인 어떤 큰 틀을 이해만 하면 주어진 자료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자료 해석하면 풀 수 있는 자료 해석형의 문제입니다. 자, 기억. 그린란드 빙하의 융해량은요, 기억 기간이 니은 기간보다 많대요. 자, 지금 기억 기간은요, 요 기간 동안 융해량이 요 정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니은이라는 기간 동안에 요 정도가 융해가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 비교했을 때 기억 기간이 니은보다 많다? 아니죠. 니은 기간이 더 많죠. 틀렸고요. 자, 니은. 나에서 해수 열팽창에 의한 평균 해수면 높이 편차는 2015년이 2010년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자, 2015년 여기 있고요. 2010년 여기 있습니다. 뭐에 의한? 해수 열팽창에 의한이라고 했어요. 해수 열팽창에 의해서 2010년 편차값이 거의 0에 가깝네요. 그리고 2015년 요 정도죠. 2015년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니은 보기 맞고요. 자, 디귿. 나의 전 기간 동안 평균 해수면 높이의 평균 상승률은 해수 열팽창에 의한 것이 빙하 융해에 의한 것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럼 보세요. 해수 열팽창에 의해서도 상승했고 빙하 융해에 의해서도 상승했는데 누구에 의한 상승이 더 커요? 빙하 융해에 의한 상승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해수 열팽창에 의한 것이 빙하 융해에 의한 것보다 크다. 디귿 보기 틀렸죠. 아까 썼던 게 지워졌네.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니은만 맞아가지고 2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디귿을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개념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해수면 상승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거는 빙하의 융해보다 해수의 열팽창의 효과가 더 크다고 했는데 근데 빙하 융해가 더 큰 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해수 열팽창보다 이제 빙하 융해에 의한 해수면 상승의 효과가 더 크다고 연구되고 있대요. 근데 사실 우리가 계속 연구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까지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빙하 융해와 해수 열팽창에 의해서 해수면이 상승한 건 맞는데 둘 중에 누구의 영향이 더 크다라는 거를 암기하지 말고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해석하라.
자료 해석에 따라서 누가 영향이 더 큰지는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료 해석 유형은 자료 해석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따끈따끈한 2023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6월 모의평가를 볼게요. 저는 지금 2022년 9월 5일에 이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이거를 먼 미래에 보는 분들도 있겠죠. 지금 여기는 2022년입니다. 자, 3번 문제도 같이 보면 그림은 1750년 대비 2011년에 지구 기온 변화를 요인별로 나타낸 거래요. 자, 우리가 지구 기온 변화 혹은 지구 기후 변화의 요인을요, 인위적인 요인과 자연적 요인으로 또 나눌 수 있고요. 자연적 요인을 지구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문제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자, 여기 인위적 요인, 우리 인간 활동에 의한 거, 그리고 자연적 요인,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거, 이렇게 있고요. 인위적 요인이 또다시 온실기체와 니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인위적 요인에서 지구온난화밖에 안 배웠잖아요. 인위적 요인에서 온실기체밖에 안 배웠는데 니은은 뭐예요?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니은이 뭔지 모르더라도 지금 이 자료에서 니은에 의한 기온 변화가 마이너스예요. 그 말은 즉슨 온실기체 같은 경우는 기온 변화를 플러스로 만들고 있어요. 즉 온실기체에 의해서는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고 있는데 니은은 뭔진 모르겠으나 인위적인 요인인데 그거에 의해서는 지구의 기온이 낮아지고 있다. 이 정도만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온실기체 중에 지금 기온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기억이 아마도 이산화탄소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 요인으로는 기온 변화가 플러스긴 한데 그렇게 크지 않은 거 볼 수 있네요. 자, 그럼 우리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기온 변화에 대한 영향은 기억이 자연적 요인보다 크대요. 자, 기억이 자연적 요인보다 영향 큰 거 그냥 이 자료 해석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맞고요. 자, 니은. 인위적 요인 중 니은은 기온을 상승시킨대요. 인위적 요인 중 니은이 뭔지 모르지만 기온을 지금 마이너스 하강시키고 있죠. 틀렸고. 디귿. 자연적 요인에는 태양 활동이 포함한데요. 우리 자연적 요인에 지구 외적 요인, 지구 내적 요인 모두 있다고 했어요. 지구 외적 요인으로는 세차 운동이나 지구 자전축 기울기, 경사각의 변화라든가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 변화라든가 그리고 태양 활동까지 있습니다. 태양 활동은 자연적 요인에 해당되죠. 태양 활동?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연적인 거죠. 자,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기출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자, 그럼 22강 마치겠습니다. 주고 뿌셔!